원화를 더 빌릴 수 있게 해준다든가 포지션 운영을 더 시중은행처럼 넉넉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이걸 보고 해외에서는 개방이라고 불러요. 뭐 시간 늘리는 거? 그냥 딜러들만 피곤하게 생긴 거죠. 시장의 어떤 선진화의 목적이었건 또는 국내 금융기관의 어떤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건 또는 뭐 MSCI나 WGBI의 요청 사항이었건 외환시장의 모니터링 청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그거를 피해가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의 개선 방안으로 내놓은 내용이 우리 저 대표님 그동안에 참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셨던 네. 우리 외환시장 빨리 개방해야 된다. 네. 자, 요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나 본데 지금 이거 7월부터 뭐 어떻게 뭐 보입니까? 구체적으로? 뭐 정부에서 발표한 네. 그 외환시장 변경 내용은 뭐 첫 번째는 국내 외환시장에 지금까지는 국내 외국환 은행만 은행 간 거래 시장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시장에서 비거주자 허가된 비거주자 금융기관도 외국인 금융기관도 참여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했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그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에서 한국 외환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게 첫 번째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 시간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거래 지금. 시간이 기존에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거래되던 시간이 3시 반이었죠. 예, 3시 반까지 거래되던 시간이 연장을 시켜서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거래 시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 달러원 종가가 3시 반에는 달러원 종가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새벽 2시까지 3시 반까지 1차 컷을 시키고 1차 컷을 시키고 나머지 시간에서 익스텐션 트레이딩 피어리드를 가져가는 거죠. 보통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외환시장이 다 이게 점두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거래소가 개설이 된 게 아니고 네. 브로커를 사이에 두고 은행들끼리 예.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예. 우리는 이제 그 외국환 거래법에 의해서 현물환 거래는 두 개의 외국환 중개 회사에서 예. 과정적으로 예. 중개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중개가 진행되는 시간이 9시, 3시 반으로 딱 잘라져 있습니다. 그 이외의 시간에는 니네들이 알아서 거래를 해. 나는 몰라. 그러면 3시 반 이후로 한국자금중개나 서울 외국화는 그쵸. 배제하고 셔터를 지금까지 내렸었죠. 근데 그 시간에 그 셔터를 내렸더라도 다시 옆에 문을 열어가지고 새벽 2시까지 그 다른 세션에 연장된 거래 시간을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장외 거래가 아니고 그냥 장내 거래로. 장내 거래로 네. 브로커 통해서 예, 그렇죠. 두 개의 브로커를 통해서 그 새벽 2시까지 가져가겠다는 이야기고 그거 이외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일부 전자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겠다 또는 제3자 FX 거래를 허용하겠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큰 변화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되겠고요. 그 두 가지를 바꾸는 뭐 기본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필요성들이 굉장히 강하게 많이 압박을 받았겠죠. 한국은행도 필요성을, 외환당국도 일정 부분 필요성을 느꼈겠고. 근데 하지만 이제 가장 큰 허들은 이번에 외환시장 그 개선 방안에 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전면 개방을 했을 경우에 외부의 요구사항인 전면 개방을 했을 경우에 가장 큰 우려사항은 지금까지 한국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굉장히 밀접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두 개의 중개기관에 쉽게 얘기하면은 카메라를 대고 네. 모든 거래자들의 거래를 다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러고 그 거래 시장 참가자들의 거래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볼 수 있는 데이터에 접근 권한을 가졌습니다. 네. 뭐 심지어는 거의 리얼타임으로 해당 거래의 배경을 파악하려고 하는 시도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전화도 받았죠. 예. 왜 그렇게 많이 팔아요? 왜 그렇게 많이 사요? 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카톡으로. 아무튼 이와 같은 기본적인 모니터링 창구를 절대로 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과거에 우리가
1997년도에 외환위기를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트라우마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1999년도 4월 달에 외환당국이 취한 조치가 뭐였냐면은 NDF 거래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 대부분의 신흥국가는 예.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외환 거래를 문을 내려놨습니다. 방화벽을 쳐놨었죠. 방화벽을 쳐놨습니다. 그런데 이 방화벽을 부분 개방을 했어요. 현물화 거래는 마음대로 못하지만 차액 결제 선물한 거래에 대해서는 달러와 원화의 풀 딜리버리가 일어나지 않는 그냥 환차 손익에 대해서만 정산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놨어요. 네. 당시에 아마도 한국은행의 외환당국의 생각은 이건 뭐 달러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열어봤자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우리 외환 관리에 라는 생각으로 문을 일부 개방을 했는데 문제는 이 문의 일부 개방의 영향 자체가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렇죠. 소위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들더라. 웹두덕이죠. NDF 거래가 국내 외환 시장에 결정적으로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시작이 된 거죠. 그게 99년이었고. 99년 4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 뭐 그게 시장의 어떤 선진화의 목적이었건 또는 국내 금융기관의 어떤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건 또는 일부에서 많이 이야기하건데 뭐 MSCI나 WGBI의 요청 사항이었건 어느 쪽이 됐건 여하튼 개방에 대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셔터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즉 외환시장의 모니터링 창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그거를 피해가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의 개선 방안으로 내놓은 내용이 지금 현재의 방안이다. 오케이. 라고 그렇다면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몇 가지 궁금한 거. 기업들도 뭐 달러 결제 수요건 간에 내고 물량이건 간에 그럼 3시 반 이후로 또 처리 가능해요? 가능하죠.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차액 결제 선물한 시장의 가격을 기초로 해서 은행이 이제 잘 안 보이는 깜깜이 시장에 가까운 시장의 베이스를 환율을 토대로 해서 거래를 해줬습니다. 장 끝나고 나서도. 장 끝나고 나서도. 그리고 뭐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밤 사이에 예. 거래 주문을 받습니다. 예. NDF 거래 예. 주문을 일부 은행은 받는데 예.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깜깜이 시장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상당 부분 개선될 거다. 만약에 3시 반 이후에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투명성 내지는 뭐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그러면 국내 시중은행들 지금 다 딜링룸에 다 어느 정도 준비됐습니까? 준비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해 오고 있는데 지금 7월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테스트를 해왔고 테스트를 해왔고 전산적으로는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인력은요? 인력도 일정 부분 이제 뭐 재배치를 하고 있는 은행들도 있고 또는 우리는 뭐 밤사이는 거래할 실익을 못 느껴라고 아직까지 덮고 있는 은행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직까지 이게 활성화되려고 그러면은 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은행도 없지 않은 것 같고요. 시장 개방을 갖다 우리 진짜 강력하게 우리 참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오시고 우리 대표님. 네, 이번 이제 시장 개방은 사실 뭐 27년 만에 개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진짜 너무나도 진짜 창피한 수준이고요. 뭐 개방됐다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과 참여자를 늘린 건데 네. 시간이야 뭐 그 장 끝난 다음에도 NDF 시장이 지금 우리 본 시장보다 지금 2배 거래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뭐 시장이 없어 거래 못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RFI도 지금 26개 오늘 아침에 한번 제가 한국은행 들어가 봤더니 26개인데 그중에 6개는 한국계고요. 뭐 하나은행 런던 뭐 이런 거고 20개인데 20개도 같은 은행이 막 서너 개씩 써요. 런던, 홍콩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12개 들어왔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뭐 일본계도 2개 들어왔고 그다음에 주로 유럽계예요. ING, 뭐 BNP, 깔레온 이런 데 들어왔고 미국계는 거의 안 들어왔어요. CTJP 이런 데는 안 들어왔고 아, 그래요? 미국은 BOA하고 뉴욕 은행 정도.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스테이트 스트리트도 네, 스테이트하고 한 3개 정도 들어와 있고 전체적으로 유럽계가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계는 좀 적은 편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요번에 이 개방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그 MSCI, WGBI 때문에 한 건데 MSCI 되게 웃기게 돼버린 거죠. 이거 테스트하기도 전에 공매도 때문에 좀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하고 지금 아주 그냥 험하게 돼버린 거고. 그래도 9월달에 WGBI 하니까 WGBI 이슈 2개거든요. 외환하고 그다음에 유로클리어. 근데 유로클리어는 조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WGBI 좀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된다면 진짜 다행스럽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지 개방한 게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개방이라는 건 결국 외국인한테 해주는 건데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아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똑같죠. 뭐 조금 좋아졌을래나? 내가 상대하는 기존에 거래가 NDF NDF에서 다 하는 다 거를 할 수 있던 거를 뭐 한국계 몇 명 와가지고 밤에 뭐 그냥 딜리버리 하는 것뿐이지 결국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을 가장 제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개방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보면은 첫 번째 외국인들한테는 원화를 빌려주지를 않아서 갖고 있는 달러를 팔 수는 있지만 원화를 사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누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인들한테 외국인들한테 원화를 빌려주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큰 제한인 거거든요. 원화를 빌려주지 않는다. 예,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원화는 빌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러면 원화쇼 달러롱을 못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흥국가들은 그런 제약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현물화 시장을 개방했는 싱가포르, 러시아, 남아공 이런 나라들, 멕시코조차도 해당 자국 통합 펀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자국 통합 펀딩. 그쪽에는 거의 저희는 뭐 우리는 거의 이제 그게 없으니까 결국 외국인들한테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있는데 외국인들한테는 갖고 있는 달러를 팔 수는 있지만 원화를 빌려서 달러를 살 수가 없는 거죠. 팔 수만 있는 예. 거고 내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달러를 언제든지 살 수는 있지만 예. 달러를 팔으려면 달러를 빌려야 되는데 예. 기업들이 마음대로 달러를 못 빌리게 하는 거죠. 용도가 있어야만 빌려주니까 팔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은행은 장사를 해야 되니까 달러를 빌릴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은 빌릴 수 있지만 은행은 팔 수가 없는 거죠. 현물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은 달러를 팔 수는 있지만 살 수가 없고 내국인은 살 수는 있으면 팔 수가 없는 거죠. 외국인은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래서 둘 다 외파리만 있는 거예요. 이쪽은 왼쪽만 있고 오른쪽만 있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방은 이 두 가지를 완전 개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외국인들한테 뭐 유로 원화 계정을 만들어줘서 원화를 실제로 빌려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파른 달러를 유로 원화 계정 같이 운영을 해서 자유롭게 운영을 해주든지 그런 방향의 개방이 진정한 개방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달러 외화를 빌리는 거를 예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해주는 방향 예. 조금이라도 더 예. 그다음에 은행들이 어느 정도는 현물환을 팔 수 있는 방향 이런 쪽의 개방이 진정한 개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말도 나와 있지 않는 나와 있습니다. 좀 하는 게 힘들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혀 한마디도 그렇게 개방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이 두 가지를 못 한다면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하는 게 지금 한국에 외국한 웬만한 외국계 은행들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 그 사람들은 멀쩡하게 한국에 있는데 예. 너네들은 됐고 해외에 있는 똑같은 JP 모간 서울은 됐고 JP 모간 뉴욕하고 런던도 원달러 시장에 좀 들어오실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외국계 은행은 JP든 시티든 런던에 있던 한국에 있던 뉴욕에 있던 데스크 자체가 대부분 한 개고요. 예. 대부분 한 개고 네. 그러니까 서울에 들어와 있는 서울에 있는 외국계 은행들의 비즈니스를 서울에 있는 시티은행과 스탠차를 제외한 모든 은행은 브랜치거든요. 네. 브랜치라는 거는 본점의 라이어빌리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울은 사이즈가 작더라도 걔네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 원화를 더 빌릴 수 있게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포지션 운영을 더 시중은행처럼 넉넉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이런 쪽에 가는 것도 일종의 개방이거든요. 네. 이것도 개방,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한 기본적인 두 개 이런 개방 쪽으로 가는 게 개방이고 이걸 보고 해외에서는 개방이라고 불러요. 그걸 보고 그런데 개방이라고. 이거는 뭐 시간 늘리는 거? 그냥 딜러들만 피곤하게 생긴 거죠. 똑같은
똑같은 시스템으로 그냥 몇 시간 더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아까 12명 더 불러다가 하는 제가 거고. 보니까 그냥 일만 늘었네요. 일만 늘은 거죠. 일만 늘었어. 근데 이제 일정 부분 뭐 기본적으로 네. 사실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개방이 완전한 그 시장의 자유화, 네. 개방화 쪽으로 가야 될 뭐 당위성, 필요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뭐 차치를 해야 될 네, 것 같고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인 어떤 그런 인식 때문에 네. 완전 개방, 소위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비거주자의 외국인들의 원화 펀딩을 자유롭게 해주면은 원화가 어떤 상황이 지위가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달러를 마음대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원래 모계자는 다 미국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외환은행, 시티은행, 지금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 뭐 시티은행, 서울 등등이 전부 다 계좌를 뉴욕에 있는 머니센터뱅크의 계좌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이 계좌 잔액의 이동을 근거로 해서 국내에서 작은 거래가 다 네,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 근거는 뭐냐면은 뉴욕에서 마음대로 내가 달러를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계좌에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은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국내에서 원화 계좌를 가지고 있고 이 원화 계좌에 입출금이 자유롭다 그러면은 원화가 팍스 아웃이 돼가지고 그럼요.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원화를 거래를 할 수가 그게 있습니다. 원화의 이게 국제화- 소개는 유로원 마켓이 되는 유로 겁니다. 원이죠. 원 마켓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갔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외환 당국이 느끼고 있는 외환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 포기를 하는 순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선진화 방안에 보면은 이런 모니터링,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놓는 거는 못하겠다. 지금은 그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라고 못을 받고 그거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지금 뭐 나머지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일부 수용하는 쪽의 어떤 방안이 지금 현재의 방안이 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현재 시행해 있는 제도가 상당한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허들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를 차치하고 일단 만약에 이게 잘 운용이 되었을 경우에 플러스 요인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비거주자들이 NDF 거래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NDF 거래 가격 자체가 굉장히 좀 와이드합니다. 좀 첫 뭐 번째, 시장이 좀 아무래도 좀 와이드합니다. 얇으니까. 그다음에 예. 현재 지금 예. 우리가 현물한 가격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예. 리얼타임으로 바로 업데이트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실제로 옛날에 트레이딩을 할 때만 하더라도 예. 그냥 그 벤치마크 레이트를 보는 것과 실제로 제가 브로커를 통해서 거래를 확인한 것과는 또 상당한 몇 군데 또 이렇게 뭐 툴레신이 프로그램이 약간 시세가 다를 수도 예, 있죠. 상당한 네. 차이들이 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좀 해소시킬 가능성이 만약에 활성화된다고 했을 경우에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거주자가 그 국내 투자를 위해서 환전을 할 때 NDF 시장을 이용을 해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 절차가 실제로 엑스큐션 되는 프로세스가 좀 복잡합니다. 차액 결제 선물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네. 원화 딜리버리가 안 돼요. 안 되겠네요. 그럼 원화 딜리버리를 하려고 그러면 이 NDF 거래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NDF 거래를 딜리버러블 거래로 바꾸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의 단계를 더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복잡해지고 거래 비용들이 더 많이 수반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줄이는 부분들은 만약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간 연장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제도의 개선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허들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RFI가 국내에서 현물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자유롭게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한 좀 이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종 보고서들을 보고해야 될 리포트가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지금 유예를 시켜 놓은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너가 거래하고 있는 모든 원화 거래 내역을 다 내놔. 하하. 이 쉽지 않은 이야기죠. 지금 우리 PD님이 예. 우리 김준성 대표님 표정을 이렇게 두 분 같이 좀 비춰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대표님께서 유현정 부장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짓는 표정이 많은 걸 갖다가 함축하고 계신 표정인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크레딧 문제입니다.
크레딧. 이 사람들이 국내 시장에 발은 들여놨지만 실제로 액티브한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카운터 파티들의 네임들이 다 막혀져 있습니다. 글로벌 뱅크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라인을 나눠서 씁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은 시티가 음. 하나은행인데 주고 있는 한도는 총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이 정해진 한도 안에서 싱가포르, 뉴욕, 런던, 서울이 나눠서 쓰는 있는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각각 이제 예. 그 주머니를 만들어 놨겠죠. 예. 글로벌 뱅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해외에 있는 다른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다른 은행은 새로이 국내 은행의 신용 한도를 다 만들어야 돼요. 국내 은행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해서 신용 한도를 다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거래가 원활하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이 신용 한도의 장벽이 될 겁니다. 이 신용 한도는 현물화 거래에서도 적용되고 뭐 굉장히 크게는 외환 수합 거래, 선물화 거래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 해소를 할 수 있느냐가 해소가 될 거냐가 아마도 이번 개방 조치의 성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네. 그 요번에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요번에 것들이 잘 되면은 네. 거래 활성화한 예. 면에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개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모든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거래 활성화를 할 뿐이지 이걸 보고 개방이라고 부르는 외환시장의 개방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야말로 진짜 심하다. 전혀 개방된 게 있느냐. 전혀 똑같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컨트롤이거든요. 중국이 위안화를 그렇게 국제화를 하겠다고 10년 전, 20년 전부터 하지만 아무것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컨트롤을 놓지 않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은행도 컨트롤을 놓지 않겠다는 생각에 계속 있는 한 개방은 없는 거죠. 그럼 외환시장의 발전도 없는 것이고 컨트롤하지 않아도 시장이 얼마든지 발전을 하고 진짜 우리 경제를 위해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이름뿐인 개방이지 뭐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해도 거래의 활성화 정도? 이번에 뭐. 외환당국이 내건 제목은 네. 외환시장 개방 방안이 아닙니다. 네. 외환시장 개선 방안입니다. 개선 방안. 그렇죠. 그 행간을 읽어보면 지금 그렇죠.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네. 내용의 맞습니다. 예. 고민들이 예. 녹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1999년도인가 당시에 외환시장 개방 어젠다라고 해서 개방 방안에 대한 타임테이블을 내놨습니다. 예. 전혀 진행이 없었지만 그때는 개방 방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외환당국이 꺼내든 카드는 개방 방안이 아니라 개선 방안으로 그렇군요. 네. 그 타이틀을 달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일부가 평소보다 한 뭐 10분 가까이 더 늘어났는데 예. 예. 오늘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합 인포맥스 라이브 저녁 시간에 하는 그 중에서도 이거는 두고 좀 회자될 만한 내용을 갖다 오늘 두 분에서 언급해 주셨다고 봅니다. 뭐 저도 된다면은 앞으로 결국 가야 될 그 길 개방다운 개방을 위해서 계속 같이 힘을 모으시죠. 네. 예,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